안녕하세요. 저는 지유류를 연구하고 있는 이병권입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밤에 이렇게 많이들 오셔서 지유류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분은 또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아직도 지유류가 뭔지 우리에게 너무나 생소한 생명체이죠. 그래서 오늘 지유류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기로 합시다. 자, 첫 번째 화면에서 슬라이드에서 제일 먼저 뭐가 보이세요? 네, 울긋불긋한 저 풀이 보이죠? 저게 바로 돌 위에 자란다고 해서 돌양지꽃입니다. 노란색의 예쁜 꽃이 피죠.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 저 돌양지꽃 밑에 마이크 없어도 될까요? 돌양지꽃 밑에 옅은 갈색으로 알갱이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죠. 쟤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지유류의 하나로서 바위 딱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맨 바위 위에는 돌양지꽃이 자라기가 힘든데 저기 돌틈 사이에 흙이 끼고 또 저런 지유류가 흙을 잡아주고 수분을 잡아주기 때문에 고등생물인 돌양지꽃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오늘은 지유류가 뭔지 살펴보고 또 대략적으로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분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현장 조사는 어떻게 하고 채집물을 가지고 표본은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또 그 표본을 안정된 표본을 가지고 차후에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떠한 지유를 가지고 어떤 연구를 해왔는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유류는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이용되어 왔고 앞으로 어떤 이용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처음으로 지유류 조사를 나갔던 미국의 북동부에 있는 최고산 지역인 워싱턴산입니다. 워싱턴산의 정상 부근에인데 풀과 돌밖에 보이지 않는데 여기 지유류가 보이시나요? 여기 거뭇거뭇한 애들과 바위 위에 이렇게 연노란색이 보이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풀은 아닌데 뭔가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색깔을 하고 바위 위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삐쭉삐쭉 올라온 애들도 있고 이렇게 퍼져 자란 애들도 있고, 또 다른 사진을 보면 확실히 나팔처럼 이렇게 대를 올리면서 나뭇가지처럼 자란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이렇게 빨간 열매처럼 보이는 애들이 있는데 바로 지유류의 열매이죠. 아니면은 완전히 바위에 붙어서 바위와 한 몸이 된 것처럼 여러 가지 색깔을 하고 자라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애들이 지유류일까요? 자, 이번에는 숲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숲속은 햇빛이 많이 들지 않는데요. 여기도 지유류가 있을까요? 중간에 큰 이끼가 낀 바위에 다른 모양, 다른 색깔을 하고 있는 애들 있죠. 혹은 나무에도 이렇게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끼같이 생겼지만 조금 다른 형태, 다른 모양을 하고 있죠. 또는 물가에 큰 이끼 낀 바위에 이렇게 피자처럼 퍼져서 자란 애들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퍼져 자라는데 그 끝부분의 갈색 부분이 마찬가지로 지유류의 열매 부분이죠. 마치 손톱처럼 생겼다고 해서 손톱지입니다. 지유류는
이렇게 지유류를 만드는 곰팡이와 조류가 같이 만나서 한 몸이 돼서 살아가는 공생체입니다. 더 분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혀 다른 곰팡이계, 균계에 있는 한 곰팡이와 또 전혀 다른 개인 식물계에 있는 조류가 같이 만나서 한 몸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지유류를 만드는 곰팡이의 균사체입니다. 이 균사체가 마치 이 조류를 딱 붙잡아서 살아가는데 마치 주종관계처럼 노예처럼 부리면서 조류에게 너는 광합성이라는 일을 해서 양분을 만들어라. 탄수화물을 나에게 다오. 나는 너에게 쉴 공간을,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줄 테니. 그렇게 해서 같이 공생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지유류 단면을 보면 흰색 부분이 바로 지유류를 만드는 곰팡이의 균사체 덩어리고요. 그 바로 위에 이렇게 초록색의 얇은 층이 바로 조류층입니다.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그 위에 조류를 보호하고 있는 피층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또 더 자세한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약 2만 종의 지유류가 살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2004년에 510종, 2013년에 788종이 공식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 이후도 이렇게 많이 발굴이 되었는데요. 1100종에서 1300종까지도 추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5종 정도 많겠죠. 그리고 같은 종인데 이름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정컨대 약 1000종이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끼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끼라는 이름이 생물체들이 많은데 물속에 자라고 있는 저 물이끼는 녹조류에 속하고요. 그리고 화분에 이렇게 올려지는 수태는 양치식물입니다. 실제로는. 괴물이끼도 양치식물이고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리트머스 이끼라고 불리는 얘들은 실제로는 지유류에 속합니다. 리트머스 지이죠. 록셀라 팅토리아라는 종입니다. 자, 구조를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처음에 사진을 봤을 때 이렇게 입체적으로 가지를 뻗어서 자라는 애들도 있었고 아니면 편편하게 퍼져서 자라는 애들이 있었죠. 그래서 왼쪽은 좀 입체적으로 자라는 애들, 오른쪽은 좀 평면적으로 자라는 애들 그렇게 나뉘어 볼 수 있는데 저렇게 입체적으로 자라는 애들은 돌아가면서 조류층이 발달해 있겠죠. 하지만 바위 위에 이렇게 붙어 자라는 애들은 상층부에 조류층이 있고 그 조류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유류를 만드는 곰팡이가 이렇게 커버를 씌워주게 되죠. 그래서 조류를 보호해주고 그 균사체 덩어리가 그 밑에 발달돼 있고 그 밑에 피층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근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근이라면 진짜 뿌리가 아니라는 거죠. 가짜 뿌리라는 말인데 그러면은 진짜 뿌리는 지지지탱도 하지만 양분을 흡수하잖아요. 근데 지유류의 가근은 지지지탱만 할 뿐 토양으로부터 혹은 그 바닥에 있는 기물로부터 양분을 흡수하지는 못합니다. 실제 지유류 단면 사진인데 가장 위에 이렇게 피층이 있고 조류층이 있고 그 밑에 수층이 있고 또 아래쪽에 피층이 있고 이렇게 가근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사진이죠? 이 부분이 수층이고 또 이 초록색 부분이 바로 조류층이죠. 그런데 실제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할 때는 생식기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부분은 이 지유체 부분이고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지유류의 열매인 생식기관이죠. 위에 피층으로 덮여 있고 그 밑에는 잔항, 즉 포자를
보호해주는 포자 주머니죠. 포자 주머니들이 이렇게 퍼져 있는 잔항층이 있고 또 그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잔항 포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모양과 색깔과 크기 등등이 모두 어느 종이냐, 무슨 종이냐라고 구별짓는 데 중요한 키가 됩니다. 해당 종은 울릉도에서 발굴한 제가 이름 붙이기로 울릉도 별지으류라고 붙였는데 논문에 투고를 해서 어제 공식적으로 게재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별지으류 중에 하나인데요. 마찬가지로 실제로 우리가 야외에서 봤을 때는 나무 껍질 위에 이런 모양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까뭇까뭇한 부분이 바로 열매 부분이죠. 생식기관인데요. 단면을 보면은 이렇게 포자 주머니가 있고 그 속에 포자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한국 특산으로서 한국별지으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약초로 아주 귀한 약초로 쓰이는 서기버섯입니다. 하지만 옛날에도 이렇게 많이 채취를 하고 실제로 일반인들이 많이 채취를 해서 약재로 썼습니다. 그런데 분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버섯이 아니고 공식적으로는 서기 혹은 서기지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자, 들창코 원숭이입니다. 들창코 원숭이가 나무 꼭대기에서 뭔가를 잡아 뜯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잡아서 먹고 있어요. 지금 먹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불로초의 하나인 아주 귀한 약재인 송나버섯인데요. 이 송나버섯도 분류학적으로는 버섯이 아니고 송나 혹은 송나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강한 지으류의 특징들을 살펴봤는데 그러면은 지으류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 생육형에 따라서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나뭇가지처럼 뻗어 자란다고 해서 입체적인 수상지으류, 그리고 잎사귀처럼 퍼져 자라는 엽상지으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스러기 가자를 써서 부스러기처럼 붙어 자라는 가상지으류.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살펴본다면 비늘처럼 생겼다고 해서 인편상, 아니면은 특정 지으류 속에 그 이름을 붙여서 칼리시움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보드라운 가루처럼 생겼다고 해서 가루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기물에 붙어 자라느냐에 따라서 나무 껍질에 붙어 자라면 수피 착색형, 바위에 붙어 자라면 암석 착색형, 그리고 땅 위에 다른 풀이나 이끼와 같이 자라면 토양 착색형. 특히 우리나라에는 딱 한 종만, 제주도에 딱 한 종만 있지만 열대나 아열대 지역에는 상록 화렵수림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는 잎사귀 위에 자라는 지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들은 엽권지류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 지금은 한 종이 발견되었지만 계속 더 발견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유류는 아니지만 생활형에 따라서 지유류 위에 자라는 다른 곰팡이로서 지유류 기생곰팡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류군인데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지렁이처럼 생긴 애들이 바로 지유류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렇게 까뭇까뭇한 점들이 보이죠. 얘들을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균사체가 하얗게 혹은 회색으로 퍼져 있고 그 가운데에 동글동글하게 생긴 애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그래서 쟤들을 단면을 내보면 이렇게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자 주머니가 있고 또 그 속에 포자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포자는 이 지우리의 포자랑은 전혀 다르겠죠. 자, 그러면 퀴즈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생육형에 따라서 나눠봤을 때 이렇게 가지처럼 뻗어 자라는 애들은, 가지처럼 나팔처럼 이렇게 입체적으로 뻗어 자라는 애들은 무슨 지유일까요? 수상 혹은 수지상 지유류죠. 자, 두 번째, 여기 수상 지유류들이 이렇게 있지만 그 옆에 잎사귀처럼 퍼져 자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흰색이 됐든 갈색이 되었든 이렇게 잎사귀 같이 자라는 애들은 엽상 지유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스러기처럼 다닥다닥 붙어 자라는 애들은 부스러기 가짜를 써서 가상 지유류입니다. 그 이외에 또 지유류의 다른 구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화라고 해서 가루처럼 고운 가루 덩어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얘들이 바람에 날려서 다른 곳으로 퍼져서 다른 또 지유류 하나의 개체가 되겠죠. 또는 열화라고 해서 돌기처럼 생긴 것들이 지지체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의 스침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 다른 곳에 또 자랄 수 있겠죠. 하지만 주로는 이렇게 생식기관을 가지고 유성 생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잔항반과 잔항각으로 나뉘는데요. 잔항이라고 하면은 아까 그 포자 주머니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포자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왼쪽은 쟁반처럼 생겼다고 해서 반자를 써서 잔항반, 오른쪽은 이렇게 뿔처럼 솟아 있어서 잔항각이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예를 보면 이렇게 중국에서 발굴했던 주황단추지율인데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주황색 모양을 하고 있고 단면을 잘라보면 이렇게 쟁반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잔항이 있고 잔항 속에 포자들이 옹기종기 붙어 있습니다. 또 잔항각의 예로 보면 육안으로 봤을 때는 동글동글하게 생긴 애들인데 가운데 흰색 혹은 반투명색의 이렇게 구멍들이 보이죠. 단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 구멍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속에 잔항이 있고 잔항 포자들이 결국에는 이 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자, 그럼 얘들은 잔항반일까요? 잔항각일까요? 잔항반이겠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있고 잘라보면은 쟁반처럼 생겼어요. 자, 또 이렇게 쟁반처럼 생겼고 다른 하나도 마찬가지로 쟁반처럼 생긴 잔항반을 생식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얘들은 마찬가지로 동글동글하지만 가운데 이렇게 흰색 혹은 반투명한 색의 구멍들이 보이죠. 그럼 얘들은 잘라보면은 잔항각의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얘들은 무엇일까요? 잔항반인데 맞아요. 실제로 잘라보면은 잔항반처럼 이렇게 쟁반처럼 생겼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지렁이처럼 길게 늘어뜨려져 있죠. 그래서 얘들은 잔항반인데 특별히 리렐레이트형의 잔항반이다. 영어로 있어서 좀 어렵지만 그런 형태도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 조사를 한번 가봅시다. 현장 조사를 가면 많은 준비물들이 필요하죠. 신발도 있어야 되고 가방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에코백이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왜냐하면 채집을 해야 되는데 채집을 하려면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꺼냈다가 담았다가 해야 되니까 편하게 쓸 수 있는 에코백이 좋죠. 그리고 그 위치를 알 수 있게 혹은 등산 중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GPS나 요즘은 뭐 스마트폰으로도 대체가 되잖아요. 그리고 야외 돋보기인 루페가 필요하고, 워낙에 지유류는 크기가 작으니까 일반 육안으로는 봐도 어떤 형태인지 알 수가 좀 힘듭니다. 끌이나 칼로 채집을 하고, 혹은 바위 위에 붙어 있는 애들은 망치와 정을 가지고 깨서 채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위에 있는 지유류를 채집할 때 그 돌조각이 눈에 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글이나 안경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채집물은 당연히 채집 봉투에 이렇게 담고, 습하면 썩어버리니까 휴지 같은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외 조사를 하면은 배가 고프니까 이런 다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초코 다이제를 좋아합니다. 자, 실제로 제가 있는 경북 봉화의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의 바로 뒷산인 문수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저 나무가 신갈나무죠. 신갈나무의 줄기에 이렇게 희끗희끗한 애들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뭇잎처럼 퍼져서 자라는 엽상지유류입니다. 혹은 바위 위에 이렇게 부스러기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 애들, 가루상으로 곱게 퍼져 있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채집을 하고, 현장에서 그 야외 돋보기를 가지고 어느 정도 확인을 한 후 이렇게 채집 봉투에 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알 수 있는 한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적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채집 봉투의 경우는 2019년 5월 21일 날 문수산에서 3번 지역에서, 여긴 안 나와 있지만 3번 지역이라 하면은 이 3번 지역에 관한 위도, 경도, 그리고 고도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강암 위에서 채집하였고, 그 지유류 종은 피시아라는 속의 한 종과 프로토파멜리아라는 속의 한 종이다 라고 현장에서 대략적으로 동정을 해서 이렇게 기입을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고 나중에 이제 표본을 만들게 되죠. 아까 보셨던 이 채집 봉투, 그리고 화장지, 하드보드, 그리고 표본 봉투, 라벨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체되면 이렇게 되겠죠. 최종적으로 표본이 만들어지고 구체적인 정보들이 다 적힙니다. 그래서 그 표본 봉투를 열어보면 그 속에 이렇게 지유류가 들어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까요? 왜냐하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도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나. 그래서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죠. 실제로 이런 분류학의 종주국인 북유럽 국가들, 노르웨이나 뭐 스웨덴, 핀란드에 박물관을 가보면 저렇게 돼 있어요. 100년 전, 200년 전 린네가 채집한 것들, 그 외 다른 학자들이 실제로 채집한 것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전하게 보관된 표본을 바탕으로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는가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형태적으로 아까 보셨듯이 이런 야외형 돋보기로 야외에서 관찰하고 채집하죠. 그리고 연구실에서 실체 현미경이라고 해서 약 40배에서 50배까지 확대해서 볼 수 있는 현미경으로 지체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광학 현미경이라고 해서 40배에서 1000배 혹은 그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단면을 내서 글라스 위에 그 단면을 올리고 그 위에 커버를 씌워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굉장히 독특하다, 신종 같다, 혹은 미기록종 같다. 그러면 이렇게 사진 자료도 남기게 되겠죠. 자, 이 표본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울릉도 별지유류 표본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형태적인 분석을 할 때 이렇게 간략하게 측정한 것들을 재고, 또 포자 사이즈 이런 것들을 재고, 또 얘들은 포자가 이렇게 생겼고 조류는 가지고 있는 조류는 트렌테폴리아라고 하는 조류를 가지고 있는 지류더라. 간략하게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도감이 있죠. 한국 도감도 물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권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도감을 토대로 살펴봤는데 비슷하거나 같은 종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더 추가적인 연구를 해야겠죠. 이렇게 더 많이 구체적으로 시수를 제고해서 자료를 기입하고 나중에 또 추가적인 분석을 해서 결국 무슨 종인지 알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몇 가지 용액을 떨어뜨려서 그 발색 반응을 보는 테스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주황색 지유류 위에 용액을 떨어뜨렸더니 이렇게 붉은색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아까 보셨듯이 그 지유류 구조에서 수층에 균사체 덩어리가 있는 수층에 떨어뜨렸더니 색이 흰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면을 자른 사진에서 제일 왼쪽 위에 이 부분이 단면을 자른 원래 사진입니다. 그래서 피층이 있고 잔항층이 있고 잔항 하층이 있고 또 보라색의 틴트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요오드 반응, 아이오딘 반응을 했더니 이렇게 색깔이 잔항층은 노란색, 오렌지색으로 바뀌고 잔항 하층은 파란색으로 바뀌고, 그런데 또 원래 단면에서 칼륨, 수산화 칼륨 반응을 했더니 이 틴트 부분이 다 녹아버렸어요. 또 KI 반응이라고 해서 수산화 칼륨을 떨어뜨리고 또 이내 아이오딘을 떨어뜨리면 또 다른 발색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모든 발색 반응 결과가 모두 이 종의 특징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동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이렇게 어떤 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TLC라는 기법이 있어요. 잠깐만 짧은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유류 속에는 여러 가지 지유류만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들을 아세톤과 섞으면 그 지유류 속에 있는 물질들이 다 이렇게 녹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실리카계를 입힌 플레이트에다가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특정 용액을 섞은 그 용액에다가 이렇게 컨테이너 속에 넣어서 뚜껑을 닫고 다른 바람이랄까 그런 영향을 받지 않게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나면 이렇게 위쪽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색깔이 특정한 높이에 오겠죠. 그걸 가지고 이 해당 샘플은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보여주었지만 실제로는 컨테이너가 더 크고 또 그 샘플을 또 더 많이 찍을 수 있겠죠. 이렇게 큰 플레이트에다가. 그럼 짧은 시간에 많은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런 UV 램프, 자외선 램프 속에 넣어 보았더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색깔이 여러 높이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육안으로 봤을 때 색깔, 저기 UV 램프 속에서 또 봤을 때 색깔,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기존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참고해서 무슨 물질을 가지고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 기법도 있지만 이것은 좀 더 자동화된 기법이죠. 좀 더 세련된 기법인데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어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주 높은 피크를 보여주죠. 그러면 그 특정 시간에 높은 피크를 보여준 얘는 무엇인가를 기존에 또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그걸 참고해서 이 시간에 이렇게 높은 피크를 보여준 애는 무슨 물질이더라 라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는 이런 테크놀로지가 발달해서 DNA를 많이 추출하잖아요. 그래서 지우류조차도 DNA를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분자적 분석 기법인데 PCR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PCR 기법은 여기 밑에 이렇게 링크를 걸었는데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좀 복잡하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PCR 기법이 뭐냐 하면 먼저 지우류 샘플이 있죠. 그럼 거기서 지우류 표본에서 내가 PCR 분석을 하기 위해서 샘플링을 하겠죠. 어느 부분을, 일정 부분을 떼어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왕이면은 생식기관이 더 좋습니다. 생식기관에서 충분한 양을 떼어내서 여러 가지 용액을 가지고 그 샘플에 있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오염물질은 다 녹여버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DNA를 가지고 있는 그 추출물만 최종적으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추출물을 가지게 되면 그걸 가지고 홀 지놈이라고 들어봤죠. 그 지놈이라는 게 유전자가 100만 이상의 굉장히 길거든요. 사람만 해도. 그걸 한꺼번에 다 연구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일부분만 연구를 해서 그걸 가지고 결과를 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하는 약을 걸어서 결국 최종적으로 어떤 밴드가 뜨면은 이 샘플은 우리가 원하는 그 DNA 추출물을 가지고 있구나 확인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는 것이 PCR 기법인데요. 그래서 그 추출물을 확인하면 이제 DNA 염기서열을 뽑아내는 연구소에 맡깁니다. 맡기고 나서 며칠 후에 이제 결과를 받죠. 그럼 그걸로 끝났느냐? 거기서부터 또 우리가 원하는 DNA 염기서열을 가지게 되었고, 그럼 이제 그걸 다른 것이랑 또 비교 분석을 해야겠죠. 이렇게 몇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로 가지게 된 DNA 염기서열과 또 이미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수많은 염기서열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같이 비교 분석하면은 최종적으로 이러한 분석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분석도는 한국산 별지우류에 관한 분석도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볼드체로 짙게 해놓은 애들이 이 4종이 바로 한국산 신종 4종입니다. 그래서 이 DNA 데이터를 가지고도 이 종들이 똑같은 종이 없더라 라고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어렵지만 크게 3가지 형태적, 화학적, 분자적 분석을 모두 끝냈습니다. 자,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형태적 분석을 하려고 우리나라에 요거는 접시 지휘 중에 하나입니다. 자랑반 모양을 가지고 있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현미경 밑에서 단면을 자르고 있는데 누군가 찾아왔어요. 이 화면이 재생이 안 되는데.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가운데에 이렇게 보이는 애들이 애가 진드기예요. 진드기가 여기서 쪼르륵 오더니만 이렇게 타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한참을 움직이면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얘가 뭘 하고 있나. 그래서 제가 직접 현미경에다 대고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은 겁니다. 지금 재생이 안 돼서 그런데. 그래서 5분 이상 동안 이렇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또 먹다, 또 있다가, 또 갔다가, 다시 또 무슨 생각이 드는지 다시 또 왔다가. 그러고는 결국 사라졌어요. 그래서 봤더니, 지나간 자리를 봤더니, 아까 그 조류층 있죠? 조류층을 다 갉아먹은 거예요, 얘들이. 그래서, 얘들, 이 진드기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 영어로는 이제 틱이 있고 마이트가 있는데, 그 살인 진드기라는 애들은 틱 종류고, 좀 딱딱하고 조금 더 크고, 얘들은 이제 진먼지 진드기 같은 조금 더 작고, 그런 종류들. 그래서 실제로 야외 조사를 가보면 지으리 위에 이렇게 이런 작은 진드기들이 돌아다니는 걸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연구는 많이 되지 않았지만 생태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연구할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한국에서 어떤 연구를 해왔는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어떤 생물을 연구하려면 먼저 무슨 생물이 있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지유류가 있는지 그 생물상을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역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울릉도 독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단시간 조사로 신종이 16종, 미기록종이 17종이나 나왔어요. 식물을 보면 식물 이름 중에 섬자가 들어간 애들 있잖아요. 뭐 섬바디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섬자가 들어가는 식물. 산초? 섬초. 그렇죠. 섬자가 들어가는 풀들이 많이 있죠. 섬초. 예, 뭐 그런 섬자가 들어가는 식물들은 거의 모두 울릉도 특산 식물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육지와 떨어져서 자기만의 어떤 생태계를 가지고 자기만의 식물상을 발전시키고 진화해온 결과겠죠. 마찬가지 지유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섬이지만 이렇게 많은 신종과 미기록종이 쏟아져 있어요. 그 중에 한 예인데 아직까지 한국명이 아직 붙어지지 않는 종입니다. 그 다음 독도 조사인데요. 혹시 독도를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네. 바로 독도로 갈 수 있었나요? 한 번만에? 독도. 울릉도 갔다가, 그러니까 울릉도에서 바로 처음 울릉도 놀러 갔을 때 바로 독도로 갈 수 있었어요?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인데 독도를 가려면 무조건 일단 울릉도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울릉도에서 기상이 안 좋으면 배가 안 뜰 수도 있고 또 배가 떴더라도 독도를 갔는데 기상이 안 좋아서 꼭 독도에 배를 못 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근처를 배회하다가 독도만 바라보고 노래만 부르고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독도는 배 저반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파고가 조금만 높으면 배를 못 대요. 그래서 우리는 5번이나 실패를 하게 됩니다. 독도를 가기 위해서 울릉도를 5번이나 갔지만 실패를 했어요. 결국은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의 도움을 받아서 헬기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독도는 아시겠지만 섬이 2개예요. 동쪽에 있는 동도, 서쪽에 있는 서도. 요거는 이제 서쪽에 있는 서도인데 여기 독도 주민이 살고 있는 집이죠.
집이 딱 한 채 있습니다. 그리고 동도에는 이렇게 배를 댈 수 있고 정상에는 독도 경비대가 있죠. 그래서 헬기 도움 받아서 무사히 독도 조사를 마쳤는데 울릉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기록종이 몇 종이 나왔고요. 그리고 울릉도 독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울릉도 독도 지율에 대한 책자도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로 식물상에 대한 조사는 이제 기초조사니까 두 번째로 생태적인 조사를 할 수 있었죠. 전국 61개 지역에 대한 산림이 어떠냐. 지표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표종. 지표종이 뭐죠? 어떤 환경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되는 생물종이죠.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신갈나무가 있다. 근데 신갈나무는 발달된 깊은 숲 속에서는 흔히 볼 수 있지만 도심 주변의 야산에는 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딘가 숲속을 갔는데 거기서 신갈나무를 봤다. 그러면 그 숲은 좀 오염이 덜 된, 그래도 보다 깨끗한 그런 숲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표종이 신갈나무가 지표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61개 지역의 한 예로 경북 상주에서 이렇게 식물이 무엇이 있는지 또 다른 환경은 어떤지 기본 조사를 하고 중점적으로 이렇게 무슨 종을 조사해 무슨 지류가 있고 개체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나무 어떤 바위 위에 자라는지까지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는 이렇게 촌농지, 촌농을 떨어뜨린 것 같은 촌농지, 닮은 촌농지, 잿빛 매화나무지 등등이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점은 이 촌농지와 닮은 촌농지인데 보기에는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앞으로 다시 가보면 여기 캔델라리아 얘가 촌농지이고 바로 밑에 캔델라리엘라 얘가 닮은 촌농지인데 촌농지는 170개체가 오로지 신갈나무에만 붙어 있고 닮은 촌농지에는 400개 이상이 오로지 굴참나무에만 붙어 있어요. 굉장히 신기한 거죠. 걔들이 좋아하는 나무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려운 말로 이제 기주 특이성이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그 기주가 따로 있는 거죠. 이런 생태학적인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지류들이 발견되었고 총 38종의 지표종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엽수림에서는 4연급 이상에서 메달지 또 유사 쌍분지지 등을 발굴했는데 이 4연급이라는 말은 그 숲에 있는 나무가 40년 이상 됐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40년 이상에 된 좀 더 발달된 침엽수림에는 없었지만 좀 더 어린 숲에는 이런 애들이 그것을 나타내는 지표종으로서 또 발굴이 되었습니다. 화렵수림에는 오히려 더 많은 종들이 발굴이 됐는데 이렇게 유경급이라면 60년 이상 된 굉장히 발달된 숲이죠. 그런 애들은 흔히 보기 힘든 이런 돌기, 냇물, 잿빛 김지 이런 애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종들을 발굴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류를 어떻게 이용해왔고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류는 지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물질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물질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염료를 이용하는데 실제로 외국에는 책자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그 염료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는 향수 화장품으로 쓰이기도 하고 지류가 영어로 라이큰이거든요. 라이큰이라고 써있죠. 라이큰. 또 아까 그 들창코 원숭이가 먹고 있었던 그 송라지 그 송라지 속명이 우스니아거든요. 우스니아. 얘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물질이 우스닉산입니다. 근데 그 우스닉산이
항산화, 항암 성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약재로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는 술록들이 먹는 술록지.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수십 년간 기후변화 관련해서 지유류를 지표종으로 이용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식물을 가지고 지표종 많이 써오는데 왜 식물보다도 지유류가 훨씬 더 좋은 지표종이냐. 실제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유류는 큐티클층이 없어요. 큐티클층이라 하면은 보호막이잖아요.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대기 오염 물질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우리 구조 설명할 때 가근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가근은 지택만 하지 그 뿌리가 땅 속으로부터 이렇게 양분을 흡수를 안 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대기로부터만 양분을 흡수한다는 이야기죠, 지유류는. 그리고 세 번째로 식물과 비교를 해봤을 때 식물은 큐티클층도 있고 뿌리도 진짜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대기로부터도 양분을 받고 땅으로부터도 양분을 받고 그러니 대기로부터만 온전히 양분을 받고 대기 오염물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유류가 훨씬 더 민감한 지표종이다. 그래서 수십 년간 이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한 번도 이용된 적이 없는데 이용할 가치가 굉장히 크죠.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화성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나요? 화성에 지구인들이 이주해서 사는 거죠.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데 테라포밍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테라포밍이 뭐죠? 예, 맞아요. 아, 정말 똑똑하네. 테라라는 말이 땅이고 폼이라는 말이 뭔가 만들다, 형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 사람이라든가 다른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화성에 지금 그런 테라포밍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올해 특정 그 게임 회사에서 이런 테라포밍을 하는 게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지유류가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볼까요? 사운드가 안 나오던데. 이렇게 게임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지금 포레스테이션 플랜트라고 해서 산림연구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화성에. 이렇게 산림연구소를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 저렇게 메마른 이 화성의 땅에 초록빛의 색깔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게임의 유저가 하는 말이 물론 이제 외국 사람이겠죠. 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Now we got the Lycan go on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제 우리가 지유를 갖게 됐어. 화성에 지유를 갖게 됐어. 그 말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애들이죠. 네, 애들이 지유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욱 발전하고 그 다음에는 고등식물이나 다른 생물종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런 게 그냥 단순히 그냥 게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유류 후보들이 있습니다. 화성에 갈 수 있는 이 두 친구들은 지도지유와 붉은 녹꽃잎지인데요. 두 종 모두 일반적이고 또 고산지대에서 굉장히 잘 자라는 애들이. 고산지대라고 하면은 정말 그 환경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곳이잖아요. 그 직사광선을 그대로 쬐고 또 비바람도 세고 굉장히 메마르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전문가들이 이 두 종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유류 다양성은 우리 몇 종이 있다 그랬죠?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몇 종이 있다 그랬죠? 2만 종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유류 다양성 우리 알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지유류 분류학자의 다양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대학교의 허재선 교수님이 본격적으로 지유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본인은 지유류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렇게 외국의 다른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매년마다 찾아와서 도움을 많이 줬고, 현재 우리나라 신진 연구자로 4명이 있는데요. 여기 국립수목원의 오선옥 박사와 박정신 박사, 우정재 군,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입니다. 네. 사실 부록이 있지만 그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안 될 것 되나요? 한 2분 정도 괜찮을까요? 자, 논문을 한 편 읽어보려고 지금.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다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톱이라는 친구가 몇 년 전에 사이언스 들어보셨죠? 사이언스 네이처 굉장히 유명한 저널이잖아요. 거기에 논문을 하나 냅니다. 바로 지유류에 관한 것인데, 잔항균이라 하면은 포자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곰팡이라는 거죠. 지유류의 96% 이상이 포자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잔항균입니다. 그래서 이 지유류에 아까 봤던 그 피층 속에 효모가 자라고 있더라라는 걸 밝혀냅니다. 그래서 서론에 이렇게 기존의 지유류에 대한 지유류는 지유류를 형성하는 곰팡이와 조류 두 개가 같이 공생한다고 생각했고, 그게 오랫동안 기존 관념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실험을 했죠. 지유류 형성하는 곰팡이와 조류를 따로 모아서 붙여봤더니 지유류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켈로스라고 해서 꼭 젖은 솜처럼 그런 모양으로만 계속 있어서 왜 그러면 안 되느냐. 그런데 지유류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모르지만은 더 많은 공생체들이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유류 2종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한 종에서 특정 불핀산이라는 특정 물질이 나오고, 그 불핀산을 가지고 있는 효모를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그 효모가 다른 곰팡이에도 다 있는 거예요. 다른 지유류에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확실하기 위해서 진짜로 존재하는지 증명하기 위해서 피쉬라는 방법을 하는데, 그 피쉬라는 방법은 어떤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탐색자에다가 형광물질을 입혀서, 그러면 그 탐색자가 우리가 원하는 그 부분에 가서 달라붙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부분에 형광물질이 나타나겠죠. 그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종을 연구했는데, 여기는 뭐 양은 적지만 또 나타나고, 여기는 굉장히 많이 형광물질이 입혀진 효모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우리가 이때까지 못 찾았지?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아까 전에 간략히 말씀드렸던 PCR, 그 PCR 기법이 특정한 구간, ITS라는 특정한 구간만 우리가 즐겨 이용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부분만 증폭시켜서 연구하니까 오히려 다른 부분들은 다 소외되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다 오염물질이라고 생각해 왔던 거고. 그래서 그 효모는 그 지유류 피층, 여기 피층에 존재하는데, 아직도 그 구조와 성분이 어떤지 몰라요. 잘 몰라요. 왜냐? 저 피층이라는 것이 불과 그 높이가 10마이크로미터에서 20마이크로미터, 즉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mm 밖에 안 되거든요. 육안으로는 거의 뭐 보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얇죠. 그런데 저 속에 굉장히 다양한 공생체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불과 하나인 효모를 발견했을 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그게 사이언스에 실린 거예요. 그래서 지유류는 800가지 이상의 물질을 생산하는데,
그 물질의 대부분이 지유류에서만 나오는 물질이고 그 많은 물질들이 양리 활성을 보여서 항암제라든가 항산화제로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질들이 지유류를 형성하는 그 곰팡이와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효모랑 상관이 있을 것이다. 왜냐? 그 물질들을 보니까 물질들 근처에 효모들이 많이 붙어 있거나 아니면 그 물질들 속에 효모들이 있는 걸 확인을 했거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효모뿐만 아니고 또 다른 공생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논문을 끝맺었습니다. 이런 정도가 사이언스에 실린 거예요. 앞으로도 더 많은 좋은 논문들이 실릴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